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16세기 말에 한 절대 권력자가 엄청 얇고 투명한 막 금방이라도 깨질 것 같은 하얀 찻잔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는 곁에 있는 무장들에게 이렇게 중얼거려요. 칼은 나라를 얻지만 그릇은 시간을 얻는다. 와, 진짜 의미심장한 말이네요. 그쵸.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볼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 기묘한 장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임진왜란이나 정유재란 같은 전쟁을 떠올리면 지도 위에 그어진 선이나 병력 숫자, 막 어느 성이 함락되었나 이런 물리적인 전투만 생각하기 쉽잖아요. 맞아요. 역사책에서도 주로 누가 이겼고 언제 휴전이 성립되었나 이런 거시적인 결과를 중심으로 서술하니까요. 그런데 오늘 살펴볼 자료들, 그러니까 조선의 선조실록이나 당시 역사적 백과사전 기록, 그리고 개인들이 남긴 아주 생생한 서사 기록들을 쫙 모아보면요. 완전히 다른 층위의 전쟁이 보입니다. 아, 완전히 다른 층이요? 네. 머스킷총이나 창칼이 부리치는 소리 뒤에서 조용히 하지만 훨씬 더 치열하게 벌어졌던 보이지 않는 전쟁 말이죠. 흥미롭네요. 오늘 우리는 이 전쟁의 한복판에서 적국으로 끌려간 개인의 지식, 그리고 그 이름 없는 장인들의 손끝이 어떻게 서슬퍼런 권력을 압도하고 역사의 물줄기를 통째로 바꿔놓았는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추적해 볼 겁니다. 이 이면의 역사를 들여다보는 건 아주 중요한 접근이에요. 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면 먼저 그 피비린내 나는 전장의 안개 속에서 지식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기를 끝까지 쥐고 있었던 한 사람의 삶으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아, 그게 바로 조선의 형조 좌랑이었던 강항이군요. 네, 맞습니다. 1597년 정유재란 당시에 군량을 조달하던 강항은 남원 전투 이후에 피난길에 오르게 되거든요. 네. 근데 결국 일본 수군인 토도 타카토라의 부대에 포로로 붙잡히고 맙니다. 아, 진짜 끔찍한 상황이네요. 네, 배에 실려서 낯선 적국으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어린 아들과 딸을 모두 잃는 그 참혹한 비극까지 겪게 되죠. 세상에, 자식을 둘이나. 네. 강항의 혼내를 남긴 간양록이라는 기록을 보면요. 그는 일본군을 가리켜서 100만 중에 가장 추악한 종족이며 하늘을 같이 이지 못할 원수라고 적었습니다. 와, 그 활짝에서 피눈물 나는 적개심이 그대로 느껴지네요. 진짜 얼마나 원통했겠어요? 그쵸. 가족을 잃고 적의 포로가 된 상황이니까요. 보통의 인간이라면 극도의 절망감에 빠지거나 막 자포자기했을 겁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강항은 그 분노를 자신을 지탱하는 연료로 삼았습니다. 그는 일본 땅에 발을 디디고도 끝까지 조선의 의복을 벗지 않았어요. 게다가 제가 자료 보니까 포로 수용소 같은 삼엄한 감시 속에서 일종의 스파이 작전까지 펼치잖아요. 맞아요. 정말 대단한 인물입니다. 뭐 다른 일을 빙자해서 명나라 사신들과 은밀하게 접촉을 한 뒤에 일본 내부 정세나 주요 다이묘들의 동향, 그리고 군사 정보 같은 완전 1급 기밀들을 상소문으로 작성하더라고요. 네, 그걸 또 중국인들을 통해서 몰래 조선 조정으로 빼돌리죠. 아니 무슨 16세기의 제임스 본드도 아니고 최첨단 장비 대신 사서오경이랑 엄청난 기억력만 무기로 들고 적진 한가운데 떨어진 첩보원 같아요. 이 사실이 선조실록에도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엄청난 첩보전이었잖아요. 네, 발닷겸에 곧바로 참수당할 수 있는 아주 위험천만한 행동이었죠. 실제로 이 상소 문제가 들통날 빤해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명나라 사람들의 도움으로 겨루 목숨을 건진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자료들을 보면서 진짜 이해가 안 갔던 지점이 하나 딱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방금 전까지 막 하늘을 같이 이지 못할 원수라고 칭했던 강항이 정작 일본 심장부에서는 그곳의 유학자인 후지와라 세이카랑 아주 깊이 교류를 한단 말이에요. 아, 네. 그 사사오경 외훈 말씀이시죠? 맞아요. 심지어 세이카가 유학 경전을 일본어로 번역하는 사서오경 외운을 저술할 때 강항이 막 핵심적인 도움을 주거든요. 아니 잠깐만요. 철천지원수라면서 왜 적국의 학자가 자기네 사상을 확립하는 걸 돕는 거죠? 약간 모순적으로 보이죠. 네, 이거 혹시 포로 생활이 길어지면서 겪게 되는
스톡홀름 증후군 같은 건가요? 아니면 그냥 가혹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타협이었을까요? 그걸 스톡홀름 증후군이나 단순한 타협으로 보기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 모순적인 행동을 이해하려면 당시 일본의 시대적 맥락하고 성리학이라는 학문이 가진 속성을 좀 뜯어봐야 되거든요. 어떤 맥락인데요? 16세기 말 일본은 오랫동안 이어진 전국시대, 그러니까 끝없는 내전 상태에 있었습니다. 오직 칼로 상대를 베고 배신하는 그 하극상의 논리만이 지배하던 사회였죠. 계속 싸우기만 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를 안정적으로 통치할 체계적인 문관의 철학이나 윤리 시스템이 완전히 부재했습니다. 아, 무사들만 막 특실되고 사회를 유지할 소프트웨어가 아예 없었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후지와라 세이카는 그 야만의 시대를 끝내고 질서를 가져올 철학을 찾고 있었고요. 강항의 머릿속에 들어있던 고도의 성리학적 지식이 바로 그 해답이었던 겁니다. 와, 성리학은 단순하게 책에 적힌 글귀가 아니잖아요. 우주의 이치를 탐구하고 막 군신 간의 의리와 사회적 질서를 엄격하게 규정하는 거대한 통치 이데올로기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강항 입장에서는 네, 강항 입장에서는 자신을 짐승처럼 끌고 온 이 야만적인 적국 사람들에게 우주의 질서와 인간의 도리를 가르쳐서 스스로 부끄러움을 알게 하고 교화시키려는 일종의 지식인으로서의 엄청난 오만이자 자존심의 발로였던 겁니다. 와, 관점이 확 달라지네요. 그러니까 칼에 굴복한 게 아니라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거대한 철학 시스템으로 적국의 정신세계를 완전 덮어쓰게 해버린 거네요. 그렇죠. 일종의 사상적 레지스턴스였던 셈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일본 역사에 어마어마한 나비 효과를 불러옵니다. 강항이 심어준 이 지식의 씨앗은요, 이후 에도 막부 수백 년 동안 일본 사회를 통치하는 철학적, 윤리적 토대인 일본 성리학으로 만개하게 되거든요. 육체는 포로로 갇혀 있었지만 그의 지식은 적국의 빠데를 새로 세워버린 거네요. 지식은 철창에 가둘 수도 없고 칼로 벨 수도 없다는 걸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인 것 같아요. 정말 그렇죠. 자, 그럼 강항의 이야기가 결코 포획할 수 없었던 머리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제 무대로 좀 옮겨보겠습니다. 당시 일본의 무장들이 자신들의 이성조차 마비될 정도로 막 집착하면서 기어이 빼앗아갔던 조선의 손, 바로 도공들과 기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일본 규슈 지역을 지배하던 사츠마의 장수 시마즈 요시히로의 일화를 보면 이 기술 전쟁의 본질이 아주 여실히 드러납니다. 네, 어떤 일화죠? 조선의 가마터를 덮친 일본 병사들하고 통역관이 전라도의 어느 작은 마을에 나타나서 이렇게 통보하죠. 가마는 두고 간다, 사람은 가져간다. 와, 진짜 사람을 무슨 물건 취급하는 폭력적인 선언이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약간 근본적인 의문이 들어요. 어떤 의문이시죠? 도요토미 히데요시나 막 시마주 요시히로 같은 당대 최고 권력자들이 왜 굳이 그 위험한 전쟁통에 흙이나 만지는 도공들을 이잡듯이 뒤져서 납치해 갔을까요? 아니 그냥 자기네 일본 흙으로 빚어서 구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일본에도 도자기 정도는 있었잖아요. 거기서 바로 기술력의 거대한 격차가 발생합니다. 격차요? 네, 당시 일본의 다도 문화는 극도로 발달해 있어서 다이묘들 사이에서는 좋은 찻잔 하나가 영지 하나랑 맞먹을 정도로 가치가 엄청 높았습니다. 찻잔 하나가 땅 하나랑요? 네, 그런데 일본의 자체 기술로는 한 800도 안팎에서 굽는 좀 거칠고 투박한 도기밖에 만들지 못했어요. 반면에 조선의 백자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물건이었습니다. 어떤 점이 그렇게 달랐던 건가요? 일단 백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고령토라는 특수한 흙이 필요하고요. 무엇보다 그 흙을 1300도 이상의 초고온에서 견뎌내게 하는 가마의 구조 설계, 그리고 그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불꽃의 통제 기술이 필요합니다. 1300도요? 와. 네, 이건 단순한 예술의 영역을 넘어선 고도의 연력학이자 재료공학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일본은 자체적으로 진공관을 겨우 만드는데 바다 건너 조선에서는 막 최첨단 초미세 반도체를 찍어내고 했었던 거군요. 네, 딱 그 정도의 격차죠. 그러니까 그냥 예쁘다고 해서 그 기술을 눈으로 보고 바로 베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던 거네요. 기술의 근간, 즉 설계도랑 엔지니어 자체를 통째로 납치하는 것 외에는 그 기술을 손에 넣을 방법이 아예 없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프닝에서 그 권력자가 백자 찻잔을 들고 그릇은 시간을 얻는다 라고 한 말이 이제 좀 이해가 갑니다. 무력으로 성을 뺏는 건
당대의 승리지만 이런 독점적인 하이테크 기술을 갖는 건 영원한 제국을 유지하는 힘이니까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강제적인 기술 이전의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왜요? 반발이 심했나요? 조선의 도공들이 강제로 배에 태워져서 그 낯선 일본 사츠마 땅에 도착했을 때 늙은 도공 한 명이 이렇게 말해요. 손이 떠나도 흙은 남는다. 아, 손이 떠나도 흙은 남는다. 네, 이건 고향을 향한 슬픈 작별 인사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연과 기술의 법칙을 꿰뚫는 장인의 통찰이었습니다. 맞아요. 제가 자료 보니까 실제로 일본에서 조선 방식대로 딱 가마를 열었을 때 결과가 완전 처참했잖아요. 도자기가 막 계속 깨지고 주저앉았다고 기록도 했거든요. 네, 그게 원재료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흙은 조선의 흙이랑 달리 철분이 많고 모래가 섞여 있어서 1300도의 고온을 버티지 못하고 그냥 녹아내렸어요. 헐, 그럼 어떻게 했어요? 결국 도공들은 일본의 낯선 산맥을 막 직접 뒤지고 다니면서 흙을 맛보고 돌을 깨부수는 수고를 거쳐야 했습니다. 흙이 다르면 불도 달라야 한다는 걸 직접 몸으로 부딪혀가며 증명한 거죠. 장인 정신이 진짜 대단하네요. 네, 마침내 규슈의 아리타 지역에서 1300도를 견디는 하얀 돌, 백자광을 발견하게 되고요. 이삼평을 비롯한 조선 도공들의 손끝에서 일본 최초의 본격적인 백자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 도자기들이 훗날 유럽으로 넘어가서 일본에 엄청난 부를 안겨준 거잖아요. 참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본이 이렇게 목숨 걸고 빼앗아간 강항의 지식, 그리고 피눈물을 흘리며 빚어낸 도공들의 백자, 이 모든 전리품들은 결국 어디로 모여들었을까요? 네, 그곳은 바로 당시 일본 권력의 심장무였던 오사카성이었습니다. 여기서 아주 기막힌 심리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사카성? 오사카성은 당시 아주 화려한 감옥이었습니다. 자료에서는 이곳을 천수각 아래 봄없는 정원이라고 불렀죠. 봄없는 정원이요? 이름부터가 뭔가 서늘하네요. 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자신에게 복종하는 전국의 다이묘들, 그러니까 영주들의 충성심을 딱 묶어두기 위해서 그들의 후계자인 아들들을 오사카성의 귀빈이란 명목으로 가둬두었습니다. 아, 인질이군요. 네, 일종의 고급스러운 인질극이었죠. 다이묘 입장에서는 진짜 내 자식이 히데요시 선하기에 있으니까 전선에서 함부로 딴 마음을 품을 수가 없었겠네요. 그런데 이때 전황이 아주 기묘하게 흘러갑니다.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명나라랑 일본 양측의 장수들이 엄청난 사기극을 벌이잖아요. 맞습니다. 명나라의 외교관이었던 심요정하고 일본의 선봉장 고니시 유키나가의 기만 전술입니다. 네. 7년간 지속된 전쟁으로 양쪽 군대 모두 완전히 한계에 달해 있었어요. 하지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명나라의 황녀를 자신의 후궁으로 바치고 조선의 남쪽 절반을 떼어달라는 등 정말 현실 불가능한 요구를 고집했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네요. 그렇죠. 그리고 명나라 만역제 역시 히데요시가 무조건 항복하고 명나라의 신하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양쪽 수뇌부의 요구가 전혀 맞닿을 수 없는 완전 평행선이었네요. 네, 그래서 심의유정과 고니시 유키나가는 중간에서 문서를 아예 조작해버립니다. 세상에. 명나라 황제 엠페는 일본이 굴복해서 항복 문서를 보냈다고 거짓 보고를 올리고요. 히데요시한테는 명나라가 화친을 청하면서 일본의 요구를 다 들어주겠다고 양쪽을 다 속인 겁니다. 와, 국가 대 국가의 외교 문서로 역사상 유례없는 거대한 사기를 친 셈이네요. 아니 근데 어떻게 그런 무모한 짓을 할 수가 있죠? 언젠가는 들통날 게 너무 뻔한데 말입니다. 당시에 끔찍할 정도로 느린 통신 속도, 그리고 전선의 장수들이 느끼던 그 극도의 피로감과 절박함이 만들어낸 학작품이었습니다. 아, 일단 전진부터 멈춰보자. 네. 하지만 히데요시처럼 밑바닥에서부터 권력의 정점까지 올라간 인물이 판 돌아가는 걸 모를 리 없었죠. 눈치를 챘군요. 네. 거짓으로 꾸며진 평화라는 걸 직감한 히데요시는 오사카성에 갇혀있는 젊은 인질들을 한자리에 다 모읍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조선에서 약탈해온 눈부시게 하얀 백자 병들을 쫙 꺼내놓습니다. 아, 바로 그 장면입니다. 제가 자료에서 보고 진짜 소름 돋았던 장면인데요. 히데요시가 그 하얀 백자를 쓱 쓰다듬으면서 다이묘의 아들들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조선은 아직 아름답다. 아름다운 나라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너희 아버지들은 무엇을 위해 싸우는가?
와, 저는 이 대사를 읽고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이건 단순한 감상평이 아니라 막 고도의 심리적 테러에 가깝잖아요. 네, 정말 정확한 표현입니다.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그 젊은 후계자들이 숨죽이고 앉아서 그 질문을 듣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끔찍하네요. 히데요시는 조선의 굳건함을 칭찬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눈앞의 인질들한테 칼을 겨누고 있는 겁니다. 조선은 저렇게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데 전선에 있는 너희 아버지들은 목숨 바쳐 싸우고 있는가? 아니면 몰래 철수할 궁리를 하거나 내 등 뒤에 칼을 꽂을 배신을 모의하고 있는가? 이걸 묻는 거네요. 맞습니다. 투명할 정도로 얇은 그 조선의 백자는 그 안에 담긴 차보다도 훨씬 더 차갑게 인질들의 목을 조르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겁니다. 진짜 겉으로는 우아한 찻자리를 가장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막 의심과 공포가 미친 듯이 소용돌이치는 오사카성의 겨울밤이 눈앞에 그대로 그려집니다. 내 옆에서 같이 차를 마시는 저 다른 다이묘의 아들도 언제 나를 밟고 히데요시한테 충성을 맹세할지 모르는 잠재적인 적이잖아요. 그렇죠. 그 극도의 긴장감이 팽팽하게 유지되던 공간이 바로 오사카성이었군요. 네. 그리고 그 팽팽한 활시위는 히데요시가 병사하면서 단번에 끊어집니다. 아, 드디어. 늙은 권력자가 죽자마자 오사카성의 감시망이 풀려났고요. 그 숨막히는 정원 안에서 눈치를 보면서 같은 찻잔을 나눠 마시던 인질들과 그들의 아버지들은 각자의 영지로 돌아가서 결국 군대를 일으킵니다. 와, 그것이 바로 일본 역사의 향방을 가른 거대한 내전, 세키가하라 전투로 이어지는 것이죠. 조선을 향해 뻗었던 전쟁의 불씨가 억눌린 오사카성의 침묵을 거쳐서 결국 일본 스스로를 향한 거대한 폭발로 터져버린 셈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이라면 이제 박물관의 유리진열장 너머로 은은한 조명을 벗고 있는 그 얇은 백자 찻잔을 보실 때 혹은 도서관 한 구석에 꽂혀있는 낡은 동양 철학책을 펼치실 때 전과는 전혀 다른 감정을 느끼실 겁니다. 네, 분명 그러실 겁니다. 그것들은 그냥 운 좋게 시간을 견뎌낸 단순한 유물이나 창백한 골동품이 아닙니다. 이 모든 건 가족을 잃고 낯선 땅으로 끌려가서도 기어이 자신의 정체성과 기술을 지켜내고야만 한 사람들의 숨막히는 생존기이자 총칼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무거웠던 저항의 기록이니까요. 눈에 보이는 전쟁은 일본의 무력 철수와 조선의 상처로 끝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지식과 문화라는 보이지 않는 전쟁의 타임라인을 길게 늘여놓고 보면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일본은 조선의 땅을 짓밟았지만 포로로 끌려갔던 강항의 성리학과 이름 모를 도공들의 기술은 이후 일본의 지적 토대와 경제 산업의 뿌리를 완전히 장악해버렸습니다. 네, 맞아요. 무력으로 상대를 파괴하려 했던 자들과 끌려가서도 기어이 적국의 심장부에 자신의 사상과 문화를 심어버린 자들, 이 길고 긴 역사의 흐름 속에서 과연 진정한 승자는 누구였을까요? 오늘 여러분의 일상 속 그 조용한 차 한 잔의 여유 속에서 그 깊고 하얀 표면 너머로 그 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